남편과 저와는 달리 매우 똑똑한 딸은 스스로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대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졸업 후 인턴 생활을 하며 1년 만에 유학 자금을 마련했죠. 3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악착같이 모았더라고요. 그런데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뒤 방 안에서 괴성을 질렀습니다. 왜 그래 유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내 돈! 내가 모은 돈이 사라졌어. 네가 모은 돈이라면 유학비? 그래, 내가 대학 다니면서 5년 동안 모은 돈. 어제 환전해서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 뭐라고? 정말? 딸은 달러로 환전한 돈을 봉투에 넣어 서랍 안에 넣어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유진아, 진짜 네가 그 돈을 서랍에 넣어둔 게 맞지? 그렇다니까. 엄마, 오늘 집에 누가 왔었어? 누가 오긴 누가 와. 아침부터 지금까지 엄마랑 외할머니밖에 없었어. 아, 한 사람이 더 있지. 설마 그 인간이? 누구를 말하는 건데? 네 아빠. 무슨 소리야. 아빠가 내 돈을 왜 훔쳐. 아빠가 날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줄 알면서 그런 의심을 해? 엄마나 외할머니가 가져갔을 리는 없고. 엄마, 이거 심각한 일이야. 저는 이성을 차리고 다시 생각해보았지만 역시나 남편이 딸의 돈을 훔쳐간 것 같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어요. 네 아빠가 맞는 것 같아. 유진아,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네 아빠 사실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네 아빠 바람났어. 그것도 벌써 4년 전부터야. 너한테 유학 가기 전까지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말 안 했던 거야. 네가 비행기 타고 떠나면 그날 바로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 그런데 그 인간 점점 선을 넘더라. 내 지갑에도 손을 댔고 얼마 전엔 외할머니 금반지를 훔치려는 것도 나한테 걸렸어. 지금은 바람난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서 정신이 나간 상태야. 네 아빠 사업은 망했지. 돈은 없지. 그래서 네 돈에 손을 댄 것 같아. 딸은 제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숨을 내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지고 설득할 때가 아니었어요. 돈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래서 저는 딸의 손을 덥석 잡고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위치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저희 모녀는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는 한없이 자상한 척 저에게 잘하는 연기를 해왔고 딸은 그런 아버지를 여전히 딸바보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윽고 저는 그 집의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딸과 눈이 마주친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왜 딸에게 일러 바쳤냐는 말없는 분노가 그의 눈빛에 그대로 담겨 있었죠. 아, 쟨 뭐 하자는 거지? 나도 유진이 유학 갈 때까지만 참고 그 후에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이 결국 사고를 쳤잖아. 무슨 사고? 유진이 유학비. 유진이 방에 있던 달러 당신이 가져갔잖아. 내 말이 맞지? 무슨 소리야, 달러라니. 난 구경도 못했거든?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해볼까? 제가 경찰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남편은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그래, 내가 가져갔다. 사랑에 빠져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 뭐라도 선물하고 싶었는데 가진 돈은 없고 그러다 집안을 뒤지다가 달러가 뭉치러 있더라고. 이 나쁜 자식아. 나한테만 나쁜 놈으로 남았으면 됐지. 감히 유진이한테까지 그런 짓을 해? 유진이가 부모가 무능해서 자기 힘으로 수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유학비를 훔쳐가. 네가 사람이야? 미안하다. 하지만 그 나중에 갚을 수 있잖아.
저기 유진아,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꼭 그 돈 갚을게. 그이가 자기 입으로 실토하자 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말도 없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딸을 말리려 하자 저는 그놈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에이, 당신 진짜 이러기야? 유진이까지 데리고 와서 아빠를 원망하게 만들 셈이야? 이 인간아, 유진이 유학비를 훔쳐간 놈을 더는 어떻게 봐줘? 그 돈 아직 다 쓰진 않았겠지? 그래, 오늘 이렇게 된 김에 유진이가 네 꼴을 똑똑히 봤으니 이혼도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네 놈은 좋겠다. 아주 속이 시원하겠어. 딸이 두 불륜이 살고 있는 집안으로 들어서자 침실에서 상간녀가 머리를 쓸어올리며 일어났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줌마, 우리 아빠랑 사귀어요? 아니, 여기서 같이 살아요? 별 거지 같은 일이 다 있네. 오빠, 이젠 딸까지 데리고 온 거야? 오빠 마누라한테 머리채 잡히고 얻어맞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딸까지? 정말 환장하겠네. 엄마 말이 진짜였구나. 진짜 더러워. 예, 사랑에는 원래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결혼 유무도 없는 거야. 몰랐니? 아빠랑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받았을 상처 생각하니까 이가 절로 갈려요. 이봐 아가씨, 나 당신네 엄마한테 실컷 맞았어. 여기 봐, 머리 빠져서 휑한 거 보이지? 당신네 엄마가 좁해서 그런 거야. 나 오늘은 진짜 맞기 싫거든? 그냥 나가줘. 아니, 나는 아줌마 머리카락을 싹 다 뽑아버리고 면상을 갈아버릴 거거든? 그 순간 딸 유진이는 침대에 앉아있던 상간녀의 머리채를 낚아채더니 그야말로 말 그대로 닳고 닳도록 면상을 갈겨댔습니다. 싸대기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고 상간녀는 비명도 못 지른 채 휘둘리며 밀렸습니다. 남편이 이를 말리러 다가오자 저는 그의 팔을 낚아채며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랑 이야기해. 유진이 돈 어디 있어? 없어. 이미 써버렸어. 이 인간이 하다하다 딸 유학비에까지 손을 대? 그것도 우리 딸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아무것도 못해주는 아빠면 훔쳐가진 말았어야지.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사랑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잠깐만 빌린 거야. 나중에 2배로 갚아주려고 했다고. 입 닥쳐. 내 딸 돈으로 대체 뭘 산 거야? 제가 남편을 몰아세우며 다그치는 동안 딸은 상간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분노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제가 꼬치꼬치 캐묻자 남편은 딸의 손길을 막기 위해 급히 실토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에르메스 가방. 사줬다. 벌써 썼으니까 환불도 안 돼. 그 돈은 그냥 잊어버려.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남편은 딸을 말리러 달려갔습니다. 그이는 딸의 팔을 억지로 잡아 상간녀에게서 떼어놓더니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성유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빠 친구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빠. 아니, 당신. 엄마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이렇게 집까지 차려? 그동안 나한테는 애처가인 척, 딸바보인 척하고 살았으면서 뒤에서는 이딴 짓을 했던 거야? 유진아, 아빠는 널 정말 사랑해. 넌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이잖아. 그런데 네 엄마랑은 오래전부터 안 맞았어. 그래서 그냥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거고 돈도 잠깐 빌린 거야. 곧 갚을 거니까 그만해, 제발. 아빠는, 아니,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야, 그 말 지겹게 들었어. 넌 듣기 싫다. 야, 조용히 가라. 이 가식적이고 거짓말 투성이인 나쁜 사람. 저 에르메스 가방. 그게 내 유학비로 산 거라고? 유진아, 뭐 하려는 거야? 그만둬! 딸 유진이는 성큼 다가가 명품백을 움켜쥐더니 싱크대 서랍을 열어 가위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안 돼. 그거 훼손하면 안 돼.
그거 팔면 네 유학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 필요 없어.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찢겨나간 내 속을 가위로 똑같이 표현할 거야. 안 돼, 안 돼, 유진아. 그렇게 외쳤지만 이미 딸의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고 에르메스 가방은 순식간에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명품백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 순간 터져나온 분노의 숨결은 방 안 가득히 퍼졌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잘려나가는 명품 가방을 보며 안타까운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 웃고 있더군요. 온 가족이 출동해서 아주 생난리를 치네. 오늘 받은 명품백을 가위로 자르다니. 오빠, 진짜 재밌다. 오빠네 식구들은 항상 이렇게 스릴 넘치게 한다니까. 그런데 유학비로 저 가방 산 거라며? 그럼 이 아가씨 유학 못 가는 거야? 이거 완전 개막장 드라마네. 그 순간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침대 위로 올라가 상간녀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면상부터 시작해 온몸을 마구 두들겨줬고 머리카락은 잡초 뽑듯 있는 힘껏 움켜쥐고 뽑아냈습니다.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제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성큼 다가오더니 상간녀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머리! 마음 같아선 당신 온몸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지만 내가 감옥 가기 싫어서 머리카락만 자르는 줄 알아. 저는 딸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뺨을 힘껏 갈겨주었습니다. 이 인간아, 아주 자랑스럽겠지? 이놈이 한 짓 지금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 네 딸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속이 그렇게 시원하냐? 당신은 당신대로 내 애인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속이 후련하냐고. 유진이 데리고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유학 가면 조용히 끝내기로 했잖아. 왜 이렇게 뒤통수를 쳐? 당신이 유진이 유학비만 훔쳐가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이게 뭔 꼴이야? 내 딸 유학 못 가게 만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건데? 아유, 제대로 빡치네. 그냥 한국에서 공부 더 하면 될 거 아니야? 아유, 저 비싼 가방을 가위로 난도질이나 하고. 그것도 사람이 할 짓이냐? 유진이한테 무식한 당신 피가 흘러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때밀이 장모랑 때밀이 마누라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겠지? 애가 보고 배운 게 무식한 거라서 이따위 짓을 저지른 거란 말이야? 이 인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지. 내가 허공에 대고 소리 질러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좋아, 그럼 말은 그만하고 오늘 너한테 상 치르게 해줄게. 돼지게 맞아봐. 아이, 제발 그만해. 아이. 저는 남편을 다른 상간녀를 거의 반송장처럼 만들어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분풀이하고 숨을 몰아쉬던 그때 유진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자. 더 있다간 내가 미쳐서 쇼크사로 죽을 것 같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딸의 뒤를 따라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제 딸의 유학비는 갈갈이 찢겨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딸은 말없이 샤워를 한 뒤 방 안에 들어가 그대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친정엄마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유진이가 다 알게 됐어. 아이고야,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못 나가게 붙잡았을 텐데. 아니야, 말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 그 인간이 유진이 유학비를 훔쳐갔거든. 뭐라고? 그 못난 놈이 그런 짓까지 했어? 그래서 너는 찾았니? 아니,
그놈이 그 돈으로 상간이한테 명품 가방을 사줬대. 그리고 유진이가 그 가방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 아유, 세상에. 정말 큰일이 벌어졌구나. 우리 유진이 어쩌면 좋니? 그래서 나 대출 좀 알아보려고 해. 어떻게든 유진이 유학은 보내야지.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앤데 이대로 포기하게 둘 순 없어. 미양아, 유학비라면 내가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세신사로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거든. 원래는 내가 저승 갈 때 네 손에 쥐어주려던 돈인데 좀 일찍 꺼내 쓰자. 엄마한테 그런 돈이 있었어? 당연하지. 내가 너보다 훨씬 잘 나가는 세신사인 거 잊었냐? 그동안 사모님들이 뒤로 팁도 많이 주셨고 그 돈들 모아서 적금도 넣고 조금은 풀리기도 했지. 엄마, 그럼 그만두고 좀 쉬지 그랬어. 몸도 안 좋은데 왜 그렇게 날마다 출근한 거야?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나태해져서 오래 못 산다. 아무튼 유진이 유학비는 내가 책임질게. 우리 집안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손녀딸이 꿈을 포기하는 거나 못 본다. 엄마,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 나도 유진이 가족이야. 그렇게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난리를 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어처구니 없던 하루의 끝자락에 친정엄마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딸애는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다 잠드는 걸 반복했고 저와 친정엄마가 아무리 다정한 말, 다독이는 말을 건네도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지 보름이 넘도록 방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남편은 그날의 사건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이혼하자는 이야기뿐이었죠. 자기와 상간녀가 그날 당한 일이 있으니 그저 조용히 깨끗하게 이혼하고 끝내자는 겁니다. 나 돈 없는 거 알지? 재산 분할 어쩌고 해봐야 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 이놈이랑은 이혼은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 내 딸 유학비 3천만 원. 그 돈 내놔.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냐? 네 애인한테 대신 달라고 하든가. 야, 그렇게 돈이 받고 싶었으면 에르메스 가방 찢지 말라고 말렸어야지. 내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랬겠냐? 이 모든 원흉은 바로 당신이야. 에이, 몰라. 그 돈 받고 싶으면 고소든 뭐든 마음대로 해. 나는 돈 없고 있어도 줄 생각 없으니까. 이 인간,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구나? 좋아. 그럼 나 이혼 도장 못 찍어. 내 딸 유학비 단 한 푼이라도 안 내놓으면 절대 이혼 못 해줘. 너 평생 불륜으로 낙인 찍힌 채로 살아? 이 편내가 이제 와서 1억이야? 야, 가방만 멀쩡했어도 그거 돌려줄 수 있었단 말이야? 그 입 다물지 못해? 그 입을 좌우로 확. 아이, 몰라.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 나 어차피 애인이랑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변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 그렇게 말하고는 그이는 이혼장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이혼은 잠시 보류한 채 딸 걱정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세신사로 일하러 나간 시간 동안에도 매시간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괜찮니? 밥은 챙겨 먹었니? 잠깐 짬이 나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가 딸의 밥을 차려 문 앞에 조용히 두고는 다시 일터로 향했죠.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정확히 한 달 만에 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말랐지만 눈빛만은 다시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엄마도 미안. 너무 화가 나서 방에서 나오면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겁이 났어요. 유진아, 할미가 방문 앞에서 말한 거 들었지? 이 할미가 너 유학 보내줄 테니까 너 그냥 호주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할머니, 그렇게 할게요.
염치 없지만 할머니 돈으로 공부할게요. 대신 나중에 10배, 100배로 갚을게요. 기다려주세요. 갚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유진이 너는 우리들의 보배고 귀한 딸이자 손녀야. 당연히 가족인 우리가 도와야지.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잠시 뜨거운 정적이 흐른 뒤 딸이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니, 그 나쁜 사람이랑 이혼은 아직 안 한 거야?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네 유학비 돌려주기 전엔 절대로 도장 안 찍겠다고 했어. 엄마,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갚겠어. 평생 사업한다고 나가선 손에 쥔 게 손에 꼽을 정도였잖아.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그냥 이대로 끝내면 너무 억울해서 안 돼. 엄마, 그냥 이혼해. 그 돈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더 원망하고 더 미워할 수 있으니까. 딸아이는 완전히 정이 떨어졌는지 끝내 돈도 받지 말고 그냥 이혼하라며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말에 담긴 뜻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단 하루도 그 인간과 같은 세상 안에서 식구라는 이름으로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딸의 의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남편은 신이 나서 어깨춤까지 추며 나왔습니다. 그렇게 좋으냐?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새 장인어른한테도 떳떳하게 인사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새 장인? 우리 엄마한텐 사위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던 놈이. 때밀이 장모가 쪽팔려서 그렇지. 당신이랑 장모는 관짝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등이나 밀고 살겠지 뭐. 그래, 열심히 남의 때나 밀면서 살아봐라. 나는 새아내랑 장인네 집에 들어가서 사업 물려받을 거야. 네 애인 부자야? 뭐야, 졸부집 딸내미야? 뭐 알아서 생각해. 아무튼 확실히 하자. 나한테 돈 안 받겠다는 거 맞지? 나중에 돈 달라고 찾아오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안 받아. 유진이가 받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당부했어. 그래도 내 딸은 그나마 정상이네. 이 아빠를 이해해주고 말이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이가 돈 안 받겠다고 한 건 당신을 더 많이 원망하고 증오하기 위해서야. 유진이 당신을 증오하고 저주하겠다고 했어. 그 기집애도 당신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말하는 게 무식하네. 그래, 마음대로 해. 앞으로 볼 일도 없을 텐데 뭘 하든 무슨 상관이겠어?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유진이랑 연 끊는 게 네가 정말 바라던 거였냐? 난 그 당신이랑 관련된 모든 것들과 연 끊고 싶었어. 내 인생에 방해될 만한 건 다 잘라내는 게 좋거든. 그 이혼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지. 절대 다시 얼굴 볼 일 없게. 유진이한테도 전해. 나 보고 싶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그런 일 절대 없거든, 이 개차바나? 그럼 안심하고 갈게. 그놈은 휘파람을 불며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올라타더니 쌩하니 사라졌습니다. 딸의 당부대로 저는 끝내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쩔 수 없이 허하고 억울했습니다. 속에 덩어리진 응어리가 뭉쳐있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왔더니 뜻밖에도 딸이 이혼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식탁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으며 샴페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엄마, 축하해. 우리 딸 이혼을 축하한다. 고마워. 엄마도 유진이도 정말 고마워. 그런데 제가 조심스레 돈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딸은 망설임 없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그 돈은 그냥 잊어버려. 내가 유학하고 와서 떼돈 벌 테니까. 내 복수심이 활활 잘 불타려면 그 사람한테 돈을 돌려받지 않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네가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히 억울하더라. 엄마, 오늘부로 그 사람 머릿속에서 지워.
엄마랑 할머니한테 상처만 준 나쁜 사람이잖아. 그 인간 생각하면 엄마 속만 더 썩는다고. 그래, 알았다. 우리 딸이 이렇게 단도리를 하니 이제 그만 잊을게. 그리고 대화를 전환하려고 유진이 유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학은 다음 주에 가는 거지? 응,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열심히 배우고 올게. 진짜 멋진 인생 살면서 꼭 효도할 거야. 그러니까 두 분은 조금만 기다려줘요. 알겠죠? 우리는 네가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만 하면 더 바라는 거 없어. 넓은 세상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와. 자, 우리 건배하자. 그렇게 우리 3대는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샴페인 한 잔, 또 한 잔을 비웠고 이내 주종은 막걸리로 바뀌었습니다. 기분 좋게 들뜨게 3대가 웃고 취하며 마음을 녹였습니다. 일주일 뒤 딸아이는 긴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비행기에 올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유진이가 떠난 빈방은 너무도 조용하고 넓고 허전했습니다. 저와 친정엄마는 그 방을 바라보다가 다시 옷을 여미고 세신 사이를 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손녀가 공부하면서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돈 더 벌어야 하지 않겠냐? 미양아, 힘들어도 잘 버텨보자. 엄마, 나는 괜찮아. 근데 엄마가 힘드시잖아. 엄마, 이젠 그만 일 그만두는 건 어때? 놀면 뭐하냐? 배운 게 등미는 거 하나인데 이걸 끝까지 써먹고 관짝에 들어가야지. 엄마는 참 무섭게 대답하시더라. 그만큼 내 열정도 건강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 쉬라 말고 너도 건강 챙기고 돈 많이 벌어도 우리 유진이만 생각하면서 말이야. 알겠어. 딸한테 해준 게 없으니 앞으로라도 제대로 뒷바라지 해줘야지. 그 후 저와 엄마는 매일같이 바쁘게 일하며 지냈습니다. 딸과는 2, 3일에 한 번씩 통화하면서 무사하다는 목소리에 겨우 마음을 내려놓곤 했죠. 몇 달 동안 별일 없이 조용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목욕탕 사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유, 세신 손님 하나 있어요. 화자씨가 좀 맡아줘요. 알겠다고 하고 자리로 갔는데 세신 침대에 누운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은? 아줌마, 왜 그렇게 놀래? 제가 놀라서 내려다본 여자는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살림까지 차렸던 상간녀였습니다. 여긴 왜 온 거야? 당신 같은 손님은 안 받아. 딴 데 가서 때밀어. 어머, 이러면 재미없지. 나 이 목욕탕 사장님이랑 아주 친해. 저기 보이는 조격기 보이지? 그거 내가 3개에 기증했거든? 기증? 저거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거야. 아빠 돌아가셔서 이제 공장은 나랑 남편이랑 같이 운영해. 아, 물론 네가 생각하는 너의 전 남편 맞아? 뭐? 공장까지 있었던 거야? 그래. 내가 쥐뿔도 없는 줄 알았던 건 아니겠지? 자, 이제 얼른 때나 좀 밀어줘봐. 진상 부리려고 온 거구만. 됐어. 딴 데 가서 밀어. 잘리면 잘렸지. 네 몸뚱아리에 손대고 싶지도 않아. 제가 이를 악물고 말을 내뱉은 순간 제 옆으로 조용히 친정엄마가 다가오셨습니다. 미양아, 이 손님은 내가 밀게. 넌 저쪽 할머니 손님 맡아드려라. 엄마, 이 여자한테 그럴 필요 없어. 손님 가려받지 않는 게 내 세신 철학인 거 너도 알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이 여자는 나도 알아. 다 들었어. 상간녀고 하간녀고 내가 밀 테니까 비켜줘라. 저와 엄마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침대 위에 상간녀가 깔깔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애미라는 사람은 낫네. 그럼 할머니가 내 등 좀 시원하게 밀어봐요. 오늘 밤 제 남편 그러니까 할머니의 전사위랑 호텔 예약해뒀거든요. 깨끗한 몸으로 가고 싶네요. 아이고 손님 아주 좋으시겠어요. 그놈이
그렇게 만족을 잘 시켜주나 보죠? 그럼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제가 그 능력 보고 반했으니 말 다 했죠? 내가 전상의 놈이 목욕하는 걸 의도치 않게 본 적이 있는데 말이야. 글쎄 난 그 물건 보고 나비 되기 전 번데기를 떠올렸는데 그 정도로 만족하신다니 대단하시네. 자, 그럼 그 물부터 붓겠습니다. 이봐요 할머니, 번데기라뇨. 우리 남편 엄청나다고요. 번데기가 아무리 커봐야 번데기지. 그만 말하시고 가만히 엎드려 계세요. 아니라니까요. 내 남편은 정말 대단하다고요. 그 순간 엄마는 물바가지를 확 들어 상간녀의 면상에 차루를 시원하게 뿌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엎드리시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때 밀어봅시다.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아파요. 살살 좀 밀어요. 살살 밀면 개운치가 않아요. 내가 여기 목욕탕에 있으거든요. 믿고 맡겨보셔. 어머나, 아유, 가락국수가 쫙쫙 나오시네. 이거 텔타올이야. 사포야. 엄마는 한껏 친절한 말투를 유지한 채 살갗이 벗겨지듯 아주 정성스레 등을 밀었습니다. 밀고 또 밀고, 밀어 또 밀어. 나중에 보니 상간녀의 등짝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괜히 갑질하러 들어왔다가 고통만 제대로 체험한 셈이었죠. 상간녀는 너무나 화가 났는지 목욕탕 사장님께 저희 모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잘라버리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단호했어요. 이렇게 갑질하고 직원 자르라고 할 거면 그 조격이고 뭐고 다 가져가쇼. 난 저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사장님은 우리와 지켜온 의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상간녀는 괜히 우월감에 취해 잘난 척하다가 그 자리에서 단단히 한 방 먹고 돌아갔죠.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저희 모녀가 있는 목욕탕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역시 2년이 넘도록 얼굴 한번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 존재를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오만정이 떨어졌고 무엇보다 딸의 단단한 당부가 마음에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조용히 바쁘게 흘러간 시간, 세월은 어느새 2년이 지나 딸 유진이가 드디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당찬 눈빛으로 한국에 돌아온 딸은 취직 대신 자신만의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작고 조용한 시작이었지만 딸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고 이미 크게 성공한 사장님처럼 여유가 보였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언제 이렇게 다 컸대. 이젠 사장님이네. 엄마, 직원도 없이 나 혼자 하는 건데 무슨 사장이야. 그래도 반드시 성공할 거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줘. 우리 딸이 하는 일이면 뭐든 다 믿지. 넌 파트로 매주도 쓸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 정도는 아니고 머리 많이 굴려서 향후 3년 안에 꼭 성공할 거야. 그래서 할머니랑 엄마 두 분이 고생하지 않고 돈 펑펑 쓰면서 놀 수 있게 해줄게. 엄마랑 할머니는 지금도 좋아. 우리 네가 건강하게 네 꿈꾸면서 사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그치 엄마? 그럼 우리 유진이는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아이지. 유진아, 우리 호강시켜줄 생각 말고 네 건강 먼저 챙기면서 일해. 쉬엄쉬엄. 느리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야 해. 할머니, 제가 유학비 100배로 갚으려면 부지런히 일해야죠. 아이고 유학비 돌려받을 생각 없다니까. 하여간 우리 엄마나 할머니는 똑같이 착하기만 하셔. 알겠어요. 천천히 쉬엄쉬엄 건강 챙기면서 일할게요. 됐죠? 그렇게 딸의 사업은 웃음 속에서 기분 좋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딸이 마케팅 일을 한다고 해서 그저 남의 회사를 홍보해주는 일쯤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는 중국과 베트남으로 자주 출장을 다녀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1년 가까이 잘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 날 딸이 갑자기 깜짝 놀랄 선물이 있다며 저와 친정엄마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커다란 컨테이너들이 줄지어선 마치 단지 같은 공장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엄청 크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야? 우리를 왜 데리고 온 거야, 유진아? 엄마, 할머니. 여기가 제가 매입한 공장이에요. 여기서 안마의자랑 편의가구, 생활기구 같은 걸 제작해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1차 조립이 된 제품들을 여기서 마무리 작업하고 출고하는 방식이에요. 뭐라고? 안마의자? 우리 딸이 언제 그런 기술을 배웠대? 엄마, 나 기술은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기획하고 제작 라인을 짠 것뿐이야. 보통 가격보다 30%는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판매율도 엄청 좋아. 세상에, 정말 놀랍다. 놀람과 감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딸은 저희를 바라보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그건 그 남자랑 그 상간녀 때문이야. 뭐라고? 그 인간들 때문에? 그래. 유학 가기 전 상간녀에 대해 알아봤거든. 그 여자의 부친이 안마의자, 조격기 등 생활 편의 제품을 생산하는 꽤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 그걸 물려받게 될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이쪽 분야에 도전한 거야. 유진아, 그럼 그 불륜을 무너뜨리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야? 엄마, 내 유학비를 훔쳐가고 엄마랑 할머니한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하고도 잘 사는 꼴을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유학 가서 이쪽 시장 조사하고 운영 방법 배우고 수익 구조와 유통까지 전부 파악했어.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고 그쪽 공장 요즘은 슬슬 삐걱대고 있을 거야. 이젠 곧 무너질 거야. 딸애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미 전 남편 부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풀렸습니다. 그 반면 동종업계의 다른 업체들은 점점 거래가 줄어든다고 했고 특히 전 남편과 상간녀가 운영하던 공장은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한 채 하나둘 고객들을 유진이에게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함께 다녀온 지 몇 달 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이 그 상간녀와 함께 저희 3대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은 마치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볼이 홀쭉하게 꺼져 있었고 기운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상간녀 역시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초췌한 얼굴이었죠. 유진아, 네가 그 유명한 업자냐? 안마의자를 값싸게 거래한다는 그 업체가 맞느냐고. 내가 거래처 사장들한테 물어물어 여기까지 찾아왔어. 저희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에 이어 상간녀가 날선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구조로 안마의자며 조격기를 만드는진 몰라도 이건 아니지 않니? 이 바닥에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 거래처 단가를 말도 안 되게 낮추는 게 말이 돼? 야, 너 때문에 우리 공장 망하게 생겼어. 그제야 유진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예요, 상간녀 아줌마.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두 사람 때문이었고요. 우리 엄마랑 할머니를 울렸으니 이젠 피고름을 쏟을 차례겠죠? 이봐 아가씨, 내가 아니었어도 이 남자는 아가씨 엄마랑 이혼했을 거야. 내 공장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벌여? 바람은 피워놓고선 어차피 이혼했을 거다. 마음을 너무 편하게 먹는다. 이봐요 아저씨 아줌마,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요. 난 당신들 공장 반드시 망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 거예요. 공장 담보로 대출받아 대저택 사고 외제차 굴리고 허세에 찌든 그 삶 이젠 전부 내려놔야 할걸요? 다 지켜볼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빚더미 위에서도 잘 사는지 두고 봐줄게요. 아가씨, 그래도 공과 사는 구별해야지.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아니지 않아? 이봐, 아가씨. 우린 사실 오늘 동업 제안을 하러 온 거야. 우리 공장이랑 합병하자고. 수익은 아가씨가 6, 우리가 4로 나누는 조건으로. 그럼 우리도 만족하고 조용히 살게. 다 망해가는 공장을 나랑 합병하자고요? 어떤 바보가 그걸 받아줘요? 필요 없어요. 망하고 추락하고 인생 쪽날 준비나 하세요. 그 말에 상가녀는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유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가 너한테 참 많이 서운하게 했지? 미안하다. 유진아, 우리 사업을 같이 해보자. 부녀가 함께하는 사업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니? 부녀? 이봐요. 당신은 이혼할 때 엄마만 버린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버렸어요. 물론 저 여자랑 바람 피우고 살림 차렸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이미 우리 부녀 관계는 끝났지만. 이봐요, 아저씨. 내가 수년간 악착같이 모은 유학비를 훔쳐다가 그 여자한테 명품백을 사줬던 건 기억해? 그리고 엄마와 할머니한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를 준 건 기억이나 해? 그렇게 못되고 망나니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아빠라고?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이제라도 우리 관계 회복해보자. 아빠가 이렇게 정말 부탁할게. 이제 와서 어떻게 감히 딸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 그럼 우리가 어쩌면 좋겠니? 지나간 일은 사과하고 이제라도 화해하자. 원한다면 자주 왕래하며 지낼 수도 있고. 왕래? 내가 미쳤어? 당신이 우리 식구한테 한 짓이 그렇게 쉽게 용서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면 되겠니? 그거 하나로 달라질 건 없어. 하지만 당신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품고 있다면 그 무릎 꿇어봐. 비굴하게 빌면 내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유진이의 말이 떨어지자 전 남편과 상가녀는 현관 신발장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사죄하기 시작했죠. 유진 엄마,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에 뭐가 씌어서 이런 머저리 같은 여자랑 바람을 피웠습니다. 뭐야? 지금 나더러 머저리라고 한 거야? 그래, 이 옆엔 얘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우리 딸이 번 돈으로 호강하며 살 수 있었을 거야. 경영을 개판으로 하니까 이 사달이 난 거잖아. 잔말 말고 살고 싶으면 같이 빌어. 유진아, 유진이 엄마,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받아주세요. 그이는 상간녀를 비난하면서 용서를 빌더군요. 이어서 상간녀 역시 회사를 살리려고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제가 한 짓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저희 일을 계속할 수 있게 유진 씨가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린 채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사과했습니다. 딸 유진이 덕분에 그토록 뻔뻔했던 두 사람이 이토록 비굴하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는 건 참 통쾌하고도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다 풀리기도 했고 싸움에서 이긴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와 친정엄마는 조용히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저의 딸 유진이었으니까요. 두 불륜이 싹싹 빌고 울먹이자 딸애가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일렀어요. 그만하고 가보세요. 공장은 생각해 볼게요. 뭐? 정말이냐? 유진아,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로 연락 좀 줘. 유진 씨, 고마워요. 연락 기다릴게요. 우리를 꼭 살려주세요. 생각해 보겠다고요. 생각. 알아들었으면 빨리 여기서 꺼져요. 5초 줍니다. 5, 4. 유진아, 간다, 가. 유진 엄마, 장모님, 과거 일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두 불륜은 저희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입을 떼어 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진아, 진짜 저 두 불륜을 봐주려는 거야? 합병할 거야? 아니, 내가 돌았어? 비굴하게 머리 조아리는 꼴을 엄마랑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던진 말이야. 아이고, 다행이네. 그럼 절대로 봐주지 않을 거지? 엄마, 나 이 사업 시작한 이유를 말해줬잖아. 엄마랑 할머니를 아프게 한 두 불륜을 부서뜨리고 말 거야. 두고 봐. 얼마나 깊은 지하로 떨어지는지. 저와 친정엄마는 깔깔 웃으면서 방금 있었던 일을 즐거워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후 두 불륜은 딸과의 인연을 애원하듯 다시 잊고자 저희 집으로 딸의 사무실로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단호했습니다. 그 어떤 만남도 허락하지 않았고 두 불륜이 나타날 때마다 쫓아냈습니다. 몇 달 뒤 결국 그들의 공장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업은 휴지 조각처럼 날아갔고 빚더미에 눌려 살던 집과 차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상가녀의 명품백도 싹 다 팔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탈세한 정황까지 드러나 빚은 곱빼기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두 불륜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수년간 걸쳐 계획하고 치밀하게 실행해온 복수의 막은 조용히 철저하게 내려졌습니다. 한편 저희 가족은 아주 희망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딸 유진이는 날이 갈수록 더 번창했고 공장을 확장하며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는 드디어 새신 사이를 놓았습니다. 우리 딸 덕에 이제는 일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게 생겼네. 엄마, 딸이 아닌 손녀가 큰 효도를 하네. 예, 너도 나한테 이미 효도 많이 했다. 그동안 나 외롭지 않게 늘 옆에 있어줬잖니. 너도 우리 유진이도 정말 자랑스러운 자식이야. 그런데 아휴, 일을 안 하니까 좀 허전하네.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할까나. 그 말에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제는 여행 다니면서 돈 펑펑 쓰고 사세요. 내가 드린 카드로 마음껏 긁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세요. 엄마는 아직 젊으시니까 새 남자 만나도 좋고, 아니다, 할머니도 고우시니까 남자친구부터 만들어도 되겠다. 이 좀 봐라. 우리 손녀가 별소리를 다 하네. 아, 왜? 엄마 아직 70대잖아. 요즘은 팔순에도 연애하는 시대야. 엄마 시집 한 번 더 가보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아. 아유, 너희들 자꾸 나 웃겨 죽일 거냐. 그래, 나도 시집 가고 너도 시집 가고 우리 유진이도 시집 가자. 우리 셋이서 웨딩 마치 3번 울려보자. 그날 이후 유진이 덕분에 저와 엄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신 사이를 관두고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딸도 함께 여행을 다녔고요. 딸에는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은 젊어서 결혼을 뒤로 미룬다고 했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3년이 더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가족은 참으로 좋은 일만 겪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과 친정엄마와 함께 오랜만에 좋은 일을 해보자 하여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날은 취약계층과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였고 3대가 나란히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저희를 보더니 갑자기 경악하며 식판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이 길고 지저분하여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 엄마, 유진아, 장모님. 그 노숙자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지금 노숙해? 그래, 사업 망하고 신용불량자 되고 노가다판 전전하다가 다리까지 다쳐서 이제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무료급식 먹으면서 살고 있어. 유진 엄마, 요즘 세 사람은 어떻게 지내? 저는 매우 밝고 쾌활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유럽 다녀왔어. 우리 딸이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데. 호강하며 잘 살고 있지. 유럽이라니. 난 지금 밥값도 없어. 아무튼 잘 지낸다고 하니까 좋네. 여기 유진 엄마. 나 그 여자랑은 벌써 끝났어. 한참 전에 헤어졌어. 아, 맞다. 그 상간녀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살아? 그 옆에 내는 요양원에 있어. 젊은 나이인데 치매가 와서. 인생이란 게 그래. 그 나이에 치매라니. 하늘이 벌이라도 내린 건가? 그래도 결말은 재밌네. 제가 웃음을 터뜨리자 그 애는 무릎을 꿇듯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유진 엄마, 유진아. 나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 이렇게 초라하게 살면서 내가 뭘 저질렀는지 수백 번도 넘게 되새겼다고. 유진아, 그래도 내가 네 아빠잖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날 좀 도와줘.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러우면 집이라도 한 채 사주면 안 되겠니? 너 여전히 잘 나간다며. 그 말에 딸은 조용히 반찬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손을 얹고 전 남편을 찬찬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당신은 내 아빠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라고. 우리 식구 가슴에 대못 받고 떠난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비굴하게 받아달라니? 정말 웃기지도 않네. 이보세요, 아저씨. 난 아빠 없는 사람이야. 내 유학비에 훔쳐서 그 상간녀한테 명품백 사주던 인간은 이젠 내 기억에도 없거든요? 유진아, 이 천하의 불효자식 같으니 아무리 애비가 잘못했다지만 이렇게까지 할 거냐? 이래도 돼. 아저씨, 얌전히 밥이나 받아서 구석에 가서 처먹든지 아시죠? 유진이 너 괴물이 다 됐구나. 괴물? 진짜 괴물이 누군지 내가 설명해줘야 해? 엄마, 국자 줘봐. 괴물은 좀 후드려 패줘야 정신을 차리려나 봐. 그 말에 전 남편은 식판을 조용히 들고 말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본 전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전 남편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그놈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살던 제가 이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반드시 인과응보, 사필귀정이 나쁜 인간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상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배신당하고 무너졌던 그 시절, 딸과 저, 그리고 친정엄마가 주먹을 꽉 쥐고 울며 버텼던 수년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복수와 평화의 결말. 혹여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배우자의 배신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의 이 결말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분명한 이치가 있습니다. 나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언젠가 꼭 웃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줄이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